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시간을 허비해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신속한 심사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방향성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에이펙 성과부터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관계 전면 회복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바로 이어진 새 예산안 설명에선 인공지능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연구개발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산업지원 예산 3배 증액과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 역대 최대 투자를 띄웠습니다. 미래성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총 지출은 올해보다 8.1% 늘어 728조 원 규모이지만 당장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7조 원을 줄였다고 부각했습니다.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는 언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아동수당 등 정부 재정사업 7개 분야에서 비수도권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에선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28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 없이는 국가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국회의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는 여야의 모습은 이번에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40차례 가까이 박수를 치면서 이재명을 크게 연호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항의하며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 표정을 박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채색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취임 뒤 두 번째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악수를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본회의장 중앙을 가로질렀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심에 섰던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짧은 대화를 하는 장면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에 항의해 불참한 상황. 텅 빈 제1야당 자리를 보며 이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20분 넘게 진행된 시정연설은 마치 팬미팅을 방불케 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사이사이 40차례 가까운 크고 작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침표는 다시 협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기립박수 속에 연설을 마쳤고 의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본회의장에서 한참 의원들과 여운을 즐겼습니다. 민주당은 에이펙도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극찬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화자찬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제는 AI 시대에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념을 넘어선 미래통합 선언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일방통행식으로 질주하는 거대 여당도 운동장을 떠나 일탈한 제1야당도 나란히 남탓만 되풀이 했습니다. 막을 올린 예산 정국에서도 비슷한 길과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뒤 기분 좋은 덕담을 나눴다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추진 하루 만에 제동이 걸린 재판 중지법을 두고 당 안팎의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야심차게 추진한 재판중지법이 용산 제동에 막혀 백지화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왔습니다. 네, 대표님 애쓰십니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에 이른바 명청 갈등설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둘은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고 했다가 24시간 만에 철회한 웃지 못할 해프닝을 두고 여지는 이어졌습니다. 재판중지법 철회됐는데 이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이구 다칩니다. 어이구. 결국 대통령이 직접 행동에 나섰는데 정청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비공개 3자 회동을 25분간 진행했습니다. 정 대표는 그냥 웃고 좋은 얘기만 했다. 대통령을 만나면 서로 기분이 좋고 특히 에이펙을 성공해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SNS엔 오늘의 포토제닉이라며 대통령과 손잡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 논란을 두고 몇몇이 추진했다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에서 추진하겠다,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물밑에선 당이 매번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을 해 대통령도 언짢을 수 있다거나 지금은 에이펙의 시간인 만큼 정치적 사안을 화두로 꺼내는 건 자제했어야 했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재판중지법을 일단 처리하자는 돌출 발언도 나와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란 시각도 있습니다.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통과시키자라고 또 주장을.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법정에서 떳떳이 밝히라고 촉구했고 나아가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입법에 개입하는 쿠데타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중지법을 만든다는 발상도 개탄스러운데 그 법을 피고인과 조율했다니 이것이 과연 나라입니까?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뒷말에 선을 그으며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당정 엇박자 논란에 사법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한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잠수함에 탑재될 원자로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핵 연료만 있으면 건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에이펙 기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떠오른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의제가 한미 국방장관 회의체 안보협의회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재확인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in a deliberate manner. 우리와 원자력 협정을 맺은 동맹국 정상에 이어 미군 당국의 수장이 양국 간 군사 정책을 조율하는 고위급 기구에서 핵잠수함 협력을 공식화한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국이 군사적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방위비 지출 확대 계획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잠수함에 탑재될 원자로와 무장체계 등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핵 연료만 있으면 우리 기술로 충분히 건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를 확보하고 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 국방당국 간 협의체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다만 핵 추진 잠수함과 핵무기 개발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선 전시작전권 전환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와 북핵 억제, 방산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통상 발표되던 공동성명은 양국 간 관세와 안보 분야를 망라한
합동 팩트시트가 나오면 알리겠다며 공개를 미뤘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YTN9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가 정세 분기점이 될 거라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하는 등 북미 대화를 다양한 경로로 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물가를 잡기 위해 김장 재료 공급을 늘리고 또 할인 행사를 확대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 최근 오른 물가를 실감합니다. 감값이나 귤값은 그래도 많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사과는 여전히 비싼 것 같아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1.7%로 잠시 둔화했지만 9월 다시 2.1%로 오르며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가 3.6% 올라 전체 물가의 0.72%포인트를 끌어올렸는데 10월 추석 연휴에 콘도 이용료, 승용차 임대료, 해외 단체 여행비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긴 추석 연휴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서비스 가격이 오르자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말과 연초에는 물가가 2% 안팎으로 다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공급이 줄면서 농수산물 가격 상승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농축수산물도 3.1%나 올랐습니다. 특히 찹쌀이 45%, 사과도 21% 넘게 오르며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배추 36,500톤과 무 11,000톤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1,000일염 등 5,000톤을 추가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할인 지원을 강화해 김장재료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김장철 할인 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와 새우젓, 돼지고기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할인 행사로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공급 부족 원인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워 서민 장바구니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4,2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해 4,120대로 밀려났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소폭 낮은 4,219로 출발해 장중 낙폭을 키웠습니다. 한때 4,117까지 밀렸다가 2.4% 떨어진 4,121.74로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 오른 926으로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대규모 주식 매도와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어제보다 9.1원 오른 1,437.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20%는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됐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인 의원도 20%가 넘는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4명으로 이들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299채였습니다. 절반이 조금 안 되는 134채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 지역구 49석에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가 넘는 61채는 강남 4구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도 61명으로 전체의 20%가 넘었는데 국민의힘이 35명, 민주당이 25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평균은 19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국민 평균인 4억 2천만 원의 4배가 넘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해관계자로 남아있는 한 공정성을 확보한 정책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설계하고 감독하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이해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 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선정 기준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직전 3개월치 통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7월부터 9월까지가 아닌 6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를 사용해 규제지역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부동산 대책.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정부는 6월에서 8월 통계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정책 발표 직전 달 통계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9월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대요. 8월분 통계를 쓰면 이게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통계가 없으면 그 전전달 거 써도 된다라는 내용 있어요?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아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계부처에서도 규제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 통계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시점인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한 만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9월 주택 통계가 공표된 건 대책 발표 당일인 10월 15일로 대책 발표일을 하루 이상 늦췄더라면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구를 비롯해 10곳은 투기 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11호 대책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조만간 11호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이어서 특검 상황 알아봅니다. 김건희 씨 모친과 오빠가 동시에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동시에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랑 경찰 인사카드 누가 가져가셨나요? 증거인멸 왜 하셨나요? 그 공흥지구 특혜 의혹 무혐의 받으셨는데 지금 특검 수사 받으신 거 어떤 입장이세요? 이렇게 봅시다. 두 모자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의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김 씨 일가 회사인 ESIND가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로 800억 원대 수익을 내고도 지자체에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된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최 씨와 김 씨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건희 씨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자가 증거를 없앤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는 이우환 화백 그림을 포함해 김건희 씨 혐의와 관련된 물품이 다수 발견됐는데 특검 관계자는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도 연루된 만큼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국회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드렸고 이를 지키겠다며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다분히 정치적 접근에서 민주당의 주문에 따라 수사 결과를 꿰맞추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7일까지 일시적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병원 구내에만 머무는 조건으로 한 총재 측이 건강 문제를 들어 신청한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 총재 측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잠시 풀려난 겁니다. 비켜주세요. 어머니! 비켜주세요. 어머니! 구속 집행 정지는 피고인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나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될 때 법원이 일정 기간 석방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한 총재의 거처를 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의료진과 변호인 외에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4시로 이때까지는 구치소에 돌아와야 합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심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강 회복 등을 이유로 특검의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하자 자진해서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최근에는 고령인데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지 법원은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1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인공지능, AI를 28차례나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지난 6월에 그 추경안 제출 때 이어서 이제 두 번째였는데 내용 먼저 보자면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 라면서 AI 그리고 반도체를 강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AI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것,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흔히들 챗GPT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언제부턴가 거기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돼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로서는 이 AI가 앞으로의 이제 구분을 좌우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AI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면서 10조 이상을 이제 AI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예. 이번에 예산의 특징이 일단 AI 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느껴지고 또 하나가 국방비에 대한 대규모 증액 이게 눈에 많이 띈니다. 그러니까 자주 국방과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국방장을 지금 내한 중인데 미국에 그렇죠.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회복한다는 측면 이것과도 관련되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비 방위비를 증액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AI 그리고 국방비 증액한 또 R&D 지난 정권 때 R&D 예산을 많이 삭감했었죠. 그렇죠. R&D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거. 그러니까 AI 예산과 이 연구개발비 이른바 R&D라는 것 이것을 증액하는 건 좀 맥락이 상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마 이번 예산의 큰 특징이고 그 대신 이제 불효불급한 거라든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소모적인 것 이런 것도 많이 삭감했다. 이게 이제 일단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 그랬죠. AI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깔았다면 지금은 AI 시대 고속도로를 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단 말이죠. 뭐 시대적 상황과 뭐 세계적 흐름을 정확하게 저도 봤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AI 인공지능 시대 맞죠. 더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그 엔비디아 젠슨왕이 와서 우리 GPU 그래픽 저장 장치 26만 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고속도로를 까는 아마 인프라가 될 겁니다. AI 인공지능.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에서 빠진 게 그랬을 때 이 AI를 지원할 전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AI는 전기와 동의어예요. AI는 이념이 아닙니다. AI가 지금 이번에 GPU 저장 장치를 갖다가 26만 장 줬잖아요. 이게 지금 이걸 전력을 공급을 환산해 보면은 원전 한기, 즉 1기가와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 예산안 시정 연설을 보면은 AI를 깔겠다 얘기했고 관련 예산안이 3조가 됐다는 얘기는 있는데 에너지 기본법이라든가 지금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재택은 전혀 없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 그게 빠졌어요. AI를 하려면은 인프라, 고속도로를 깔아야죠.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시멘트 놓고 인프라를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책이 없이 난 자동차만 빠르게 운행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저는 에너지 기본법과 재정과 함께 그다음에 관련 예산안을 어떤 식으로든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적은 좋습니다. 지금 이번에 728조. 그러니까 작년 예산안에 비해서 8.1% 상승했는데 자, 뭐 아무래도 쓰임새가 많아졌겠죠. 그런데 지금 내년에 당장 적자 국채를 110조. 이렇게 발행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올해 여기 예산에다가 지역사랑 상품권, 뭐 국민 성장 펀드 조성 3조 가까이 또 넣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현금성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유입돼 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우리 국가가 정말 마지막 화폐 관리의 재정 확장에 대해서는 굉장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모순된 지점이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건 줄이겠다면은 현금성 예산도 좀 줄여야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야당이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좀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점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전기 관련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인공지능에 워낙 전기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맞는 말씀인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다 뭐 자세히 볼 수는 없는데 아직은 말이죠. 산업통상부 예산에 보면 전력망,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량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GPU라는 거, 젠슨 황이 얘기했던 거 26만 장이 1년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만 26만 장이라는 이 양이 대단히 방대한 겁니다. 아마 거의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 유일할 거예요. 26만 장을 이렇게 받는다는 게. 과거에 3대 AI 강국 그러니까 미국, 중국, 뭐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26만 장을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픽 이제 프로세싱 유니트라는 거, GPU라는 거 이제 공급받는 건데 전기가 많이 소요되지만 어쨌든 전력망 구축은 분명히 정부가 예산안에 들어 있다는 정도 들어 있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전기에 대한 더욱더 강구할 필요는 있긴 있다고 보긴 봅니다. 그러나 전혀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뭐 그걸 이제 각성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인데 제가 이게 뭐냐면 지금 정부가 기후 에너지부라고 그래서 기후와 에너지부를 통합시키면서 기후가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에서 사실 이 전기의 공급의 가장 큰 AI의 그 장점은 원전을 돌리면 됩니다. 근데 원전을 다 줄이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여름, 겨울만 되면 전력 예비율 걱정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후에너지부에서 원전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는 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다. 제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728조 원에서 이제 관련 예산이 어떻게 정부 예산안에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삭감하겠다. 포퓰리즘 빚더미 예산이다. 특히 이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은 무조건 깎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선심성 예산은 당연히 깎아야죠. 근데 이번 이제 그 예산의 가장 기본 기조가
확대 재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 때는 긴축 재정이었고, 예. 이 말하자면 이제 국가의 채무가 너무 늘어난다.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빠르기 때문에 일단 긴축 재정을 함으로써 이제 건전 재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조였다면 이번 정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채무가 좀 늘어나더라도 AI 등을 위한 이제 그 고속도로를 까겠다는 거니까 물론 이제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이제 지역화폐 이런 것들인데 이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여당 야당이 보수와 진보 진영이 항상 이제 부딪히는 이제 그 지점이긴 한데 예.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 기조가 지금 AI도 그렇고 국방비도 예산을 상당히 지금 증액을 했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 개발비를 증액하니까 이 확대 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야당이 물론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아주 뭉뚱그려가지고 내년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거 선임성 예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논리 비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적인 면 살펴봤고 지금 이미 미리 뭐 화면에서는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죠. 대신에 그 본회의장 앞에 로텐더홀에서 이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야당 탄압 규탄 대회. 시정연설 전에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을 공모하고 무엇에 동조했다는 것입니까? 티끌을 모아서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고향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이제 그 티끌마저도 다 날아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세계 특검의 공포탄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셌죠. 네. 네,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전쟁이라는 말은 아마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이 왔을 때 지금 부속실장하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제 텔레그램에다가 이제는 전쟁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걸 아마 다시 소환해서 이걸 굉장히 지난번 이진숙 위원장도 소환하더니 많이 사람들이 패러디를 합니다. 그만큼 강렬했다는 얘기겠죠.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결기를 다지는 것과 함께 마지막 시정연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권에서는 뭐 비난이 뭐 쇄도할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결국 이게 탄핵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낙마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이제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정치인의 말은 정치인의 수사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그런 어떤 담대한 결기, 그다음에 야당의 단일 대우를 좀 각성하자는 측면에서 야당 대표가 수위 높은 발언을 저는 했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탄핵 내지는 뭐 아니면 재판 속개를 통한 유죄 확정인데 그건 이미 재판 중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법원이 추진할 지금 상황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좀 생각이 그렇고 다만 이거 같습니다. 지금 특검이 이제 민주당이 물론 특검은 정부 여당과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지금 보면 민주당이 지금 특검이 결국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특검 연장을 계속 내므로써 특검에 대한 동력을 불어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결국은 이 특검을 통해서 정치적인 정파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우린 단호히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이 협조할 수 없고 강력한 이제 하야 투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고조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일종의 지금 뭐 특검에 대한 수사 이런 방향, 그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 혹은 야권의 결집 이런 대우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야당이 앞으로 방향성을 이걸로 잡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해서 그 로텐더홀에서 이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셨습니다만 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범죄자 꺼져라, 재판받으라 이런 외침을 받으면서 지나갔단 말이죠. 저런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이 국민의힘 말이죠.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가 지금 뭘 근조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에이펙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리고 에이펙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평가가 국내외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가 많고, 물론 지적할 건 있긴 있겠습니다만, 게다가 지금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조 복장을 입고 온 것 같은데, 무엇을 애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야당의 언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도가 지나쳐요. 이게 금도 좀 넘는 것 같아요.
현역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도대체 아무리 정치적 수사고 정치적 공세라 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도대체 대통령은 터널로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재판은 지금 100% 임기 때는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0.0001%도 가능성은 없어요. 이미 지난번에 파기환송한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했던 얘기예요. 6월 9일 날 예정돼 있던 재판이 헌법 84조에 의해서 중단된다는 말을 이미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다. 이건 저기 야당에 아무리 그 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이라 하더 아무리 영어로 야당이 오포지션 파티 반대하는 당이라 하더라도 이게 언어가 지나쳐요. 지나치고 지금도 말씀도 범죄자 꺼져라. 얼마나 품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늘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결정적으로 이제 추경호 의원 전 원내대표에 네. 대한 이제 특검의 이제 영장 청구. 이제 그 이유인데. 근데 영장은 특검이 영장 청구하는 걸 법무부에서 하라고 그랬겠어요.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갖고 가면 안 되죠. 이거 도대체 뭘 근거로 범죄자라고 얘기하며 이미 재판이 중단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아주 정말 쾌쾌 묵은 얘기긴 합니다만 지난 6월 3일 날 대선할 때 이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거 국민이 알고 투표를 했던 거예요. 알고 국민 주권주의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법원도 줄줄이 다 재판을 중단시킨 거예요. 임기 동안은. 근데 이제 와서 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 야당이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도저히 인내할 수가 없을 정도야. 아마 여당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재판 얘기를 좀 처음에 좀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재판 되지도 않은 거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모를 리가 없으면 전략을 좀 바꿔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야당이 과해요. 그리고 근저 복장을 입고 온 게 저게 중도층 민심에 얼마나 그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네. 전 저건 전략적 측면에서 제가 국민의힘을 걱정할 전혀 그런 계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렇게 하는 게 과연 지지율에 보탬이 될까. 물론 지방선거가 이제 있으니까 더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 더 떨어져 나가겠죠. 전 다른 전략을 좀 구사했으면 좋겠어요. 야당 의원들이 이제 로텐더홀에서 이제 규탄 대회를 하는 모습은 종종 봤습니다만은 이 3년 전을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 야당이 불참한 게 헌정사상 두 번째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앞에 첫 번째가 3년 전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그때 민주당이 야당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때 불참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은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일당이었고 과반이 넘는 정당이었는데 그렇죠. 160석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107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이잖아요. 제2당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이 왔다고 그때 이제 불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 사실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피켓 시위도 하고 침묵 시위도 하고 야유도 보내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그 논리로 따지면은 그건 뭐 이재명 윤석열 정부가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지만 검찰이 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가 지휘한 것들을 검찰 체포동의안을 청구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뭐 대통령이 여기에 배후인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저는 지금 왜 특검은 최 교수님 말씀대로 외형적으로는 정부 여당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네. 특검이 정부 여당이 특검이 지금 하는 것에 계속 기간 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에너지를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지금 예산안 국회를 앞두고 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구속영장이 쳤으니까 이제 체포 동의안을 곧 여기서 하겠죠. 근데 제가 체포 동의안 내용을 좀 보도된 걸 봤더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만찬에 가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가서 민주당의 줄타내기에 대해서 같이 비판했던 걸 동조했다는 거. 그다음에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파이팅을 외쳤다는 거. 그게 다 지금 체포영장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그게 체포영장이 들어갈 정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어찌 보면 무리하게 야당 말살이라는 자꾸 명분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안 국회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사실 여권 전체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물론 특검의 직접 지시는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극한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야당도 저렇게 대척점에 뭐 야당도 저렇게 하면 중도가 떨어져 나가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 어떤 어찌 보면은 정말 그 마지막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쳐지고 만약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에 비해서는 바로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또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간다는 말씀 저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꺼낸 이유는 어쨌든 여야가 바뀌면 항상 공수가 맞아요.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근데 언젠가
언젠가 한번 본 듯한 모습들이 다시 재현되고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를 내로남불의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가 볼 때 그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됐을 때 그 시정연설을 반대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예산. 그 예산 특별 예결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앞으로 이제 열릴 거 아니에요. 예산 국회 열리면. 그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이 정책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왜 깎으며 이건 왜 징액해야 하며 이걸 하라고 예결위가 있는 거, 예결 특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있죠, 있긴 있어요. 있는데 대체 또 한 번의 정쟁장이 또 열려요. 국정감사라고 이제 한판 신나게 정쟁을 한 번 했는데 예결위한테 또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이제 우리 한국 정치 전반에 관련된 문제고 어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지금 예산을 제출하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국회의원 여러분들, 국회 지도부들 이거 행정부가 일 좀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돼요. 예. 그 국회의원의 직을 내놓든가. 이건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은 저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좀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행태를 다른 곳에서 얘기하라 해요. 다른 곳에서 특검 행태가 무리하다. 예. 영장청구가 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단 시정연설에는 참여를 했어야 그건 한다. 자제시켜라. 자제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예산안 법정 시한이 이제 12월 2일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때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법정 시한 안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시정연설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또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또 대법원장 포함해서 이제 오부 요인 등과 함께 이제 사전 환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을 거론하면서 또 이제 대법원장님 그리고 이제 기관장님들 덕분에 에이펙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말이죠.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국합, 배드캅 역할이 확실하게 있구나. 정청래 대표는 입만 열면은 조희대, 아니면은 사법개혁, 아니면은 저 대법원 해체 정도의 수준의 얘기만 나오는데, 근데 이 대통령은 지금 딱 끝나자마자 조희대 그러니까 대법원장님의 지원에 에이펙 성과가 있었다. 네. 뭐 대법원이 지원해서 에이펙 성과가 있을 리가 없죠. 뭐 재판을 잘해서 에이펙이 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정해서 거명함으로써 유화적 제스처와 함께 대통령은 3부 요인까지도 다 통화를 하고 또 끌어안는 그런 이제 통합적 그런 정치 메시지를 보내는 걸 한 명의 대법원장,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여권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대통령이 그분을 끌어안는 그런 메시지처럼 그 인사말을 던지니까 상당 부분 유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내일도 돌아가면 정청래 대표 입에서는 또 사법개혁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혹은 그런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온 국민의 지지 속에 잘 끝났으니까 이렇게 덕담함으로써 국정 동력의 에너지까지도 같이 함께 가려는 그런 저는 그 레토릭 그런 어떤 메시지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런 대통령의 그런 행보를 여당도 좀 받아들여주고 속도 조절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여의도만 건너면 이 속도 조절이 갑자기 고속버스를 타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좀 난감했을 것이 이제 국회가 좀 사실 여당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껄끄러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자리에 배치만 보더라도 오부 요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데 정치인들 쫙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참 불편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정치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서로 다 아는 거고. 어쨌든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이후에도 계속 사퇴 얘기를 꺼냈어요, 여당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글쎄요, 이제 우리 정치에서 주로 이제 배드캅, 국합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역할 분담을 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의 지향과 대통령실 지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일단 이게 여론이 과도하게 강경하게 가는 거, 그걸 당연히 경계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과 대통령 시절은 다를 겁니다, 아마. 지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청래 대표는 또 현재 여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지도부와 강경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일부러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른바 좋은 경찰이다 나쁜 경찰이다 국갑 배드캅 역할을 분담했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게 이제 언론에서 그걸 명청 갈등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뭐 갈등이 됐거나 아니건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아무튼 지금 이 민주당이 과도하게 사법개혁을 밀어붙인 건 좋은데 사법개혁의 명분은 있어요. 대법관 증언의 명분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 그것과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것과 바로 직결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번에 재판중지법 같은 경우 이른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선을 걷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약간 이제 머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무슨 서로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에 알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이제 시정연설 사전에 이제 사전 회담이 환담이 있었고, 근데 시정연설이 끝나면 이제 보통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하고 독대를 했었고요. 바로 이어서 정청래 대표까지 함께 이제 3자 회동까지 있었는데 참 이제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좀 입법부와 또 여당에 또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하진 않았을까? 그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저는 이 타이밍을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원식 의장을 그러면 대통령실로 한번 들어와서 만났다서 밥을 먹었다든가, 정청래 대표를 별도로 들어오라 해서 만났다든가 하면 또 억측이 나올 테고, 그다음에 구구하게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 정무수석이 아마 브리핑 하나로 애먹었을 겁니다. 그걸 비공개로 했을 땐 더 파장이 컸을 테고. 근데 이제 국회로 자연스럽게 왔을 때 비공개 한담을 통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예산안 당부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비춰지겠지만, 전 실질적으로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권 그 분립의 한 축인 입법의 수장으로서 조금 더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좀 해달라는 말씀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당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너무 국한되지 말은 자세를 아마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예산 같은 거는 법정 시한 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좀 선처해달라, 좀 조치해달라 이런 얘기 했을 것 같고, 정청래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속도 조절하라, 명청각들 없애야 한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만, 애둘러서 지금은 좀 초기니까 우리가 함께 좀 힘을 맞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 대표님의 의중도 알겠지만 국가가 6개월, 이재명 정부가 6개월 1년 안에 평가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실을 불러서 환담을 했으면은 굉장히 억측과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산안 시정연설하러 왔을 때 만나는 건, 이건 대통령이 아마 노림수를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정지 작업을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이게 상당히 이제 궁금했었죠.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삼자가 모여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랬더니 이제 정 대표가 좋은 얘기만 나눴다, 훈훈한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후에 자신의 이제 SNS에다가 이 대통령하고 이제 투샷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은 오늘의 포토제닉.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잠깐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당정의 엇갈림 그런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 이제 여당 내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현역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재판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이 재판중지법, 대통령실 반대로 이제 하루 만에 철회가 됐죠. 하지만 여당 내 여지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추진하겠다,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통과시키자라고 또 주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정말 다른 이야기가 같은 당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재판중지법 추진이 일부의 개인적인 발언이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뒤에 박균택 의원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내부에서 여전히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아직 그 당내 기류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기류는 아마 이 재판중지법 더 이상 거론 안 할 거예요. 이게 다른 것과 달라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이슈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재판 관련 사항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꺼내면 꺼낼수록 민주당한테 불리할 겁니다, 아마. 제가 아까 중도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지금 아까 근조 복장 있고 범죄자 꺼져라 이런 얘기한 게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판중지법은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아예 재판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이거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해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야당에서 이거 자꾸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소지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대통령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기 때문에 재판 받아라,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이거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야당도 더 이상 현직 대통령에게 재판받으라니 하지 말고 그만,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리고 재판받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가 장담하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 자꾸 꺼내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자극을 받으면서 저렇게 강경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박균택 의원 같은 거 아주 강경
의원의 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이거 이렇게 자꾸만 해봐야 야당이 지금 재판을 받으라는 것도 비판을 받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요. 제로예요, 제로. 근데 이걸 굳이 자꾸만 재판 중집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게다가 에이펙에 대해서 전 뭐 개인적으로 상당한 그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재판 중집을 만약 발의하고 발의됐죠. 지금 본회의 부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정지가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근데 이걸 해보세요. 완전한 정지해 놓아요. 에이펙 성과 온데간데 없을 겁니다 아마. 할 이유가 없죠 이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선을 긋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희석 의원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균택 의원은 왜 저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신의 그러니까요. 어떤 정책 위상 때문에 그런 건지 저로서는 개인수 이해가 안 가요. 전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실 위해서는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을 정쟁에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마라라고 그랬고 이 대통령의 의중도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민주당 내 이제 좀 이른바 그 뭐 박수현 의원이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 과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인단 활동했던 분들 저분들이 저렇게 강경 발언들 내고 있고 지금 원내 지도부도 조금 약간 그런 기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분 지금 대통령실과 약간 원내 지도부가 조금 약간 엇박자가 나는 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해주는 거야라고 지금 아마 원내 지도부는 얘기를 하니까 왜 이걸 못 알아주는 거지? 이게 우리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미 재판이 진행돼 있고 지금 벌써 엊그제 대장동 재판 결과 하나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진상 실장 건은 별도로 지금 별도의 트랙으로 재판이 되고 있는 거고 이미 재판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중지시킬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상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조항이 위헌 판정이 나거나 그 조항이 면소 조항, 법안 내용이 사라지거나 세 번째가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거나 네 번째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입니다. 근데 위헌과 피의자 사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2, 3번인 겁니다. 결국 면소 조항, 그 법의 조항을 없애버리거나 세 번째는 검찰의 공소 유지를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지금 민주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2번 카드를 꺼낸 거예요. 면소시키려고. 배임죄. 아예 그냥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서 없애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5년은 보장받겠지만 끝나고 나서도 대통령이 퇴임되고 나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자꾸만 그 강경파들이 의식하는 것 같아서 미리 이 리스크를 제거하고 가자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이걸 그러다 보면 역공의 빌미를 국민의힘에 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자꾸 정쟁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아주 좀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최 교수님도 재판이 재개될 일은 없다. 근데 왜 자꾸 그 재판 중지법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걸 또 전제로 했어요.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논란입니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용기 있는 판사 누군가가 재판을 재개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것도 과한 발언이에요. 이것도 전제가 일단 맞질 않아요.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런 전제가 워낙 커요. 원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단서를 달거나 전제를 달고 가정법을 쓰죠 많이. 가정법을 씁니다만 이거는 가정법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이 전개된다면 재판이 전개되는 것과 안 되는 거 하는 거 땅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재판정에 앉힌다. 뭐 미국의 트럼프 지금 1심, 2심 뭐 지금 재판 대법원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많이 다른 것이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보수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도 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 계엄 해제 때 전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때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들어갔었잖아요. 계엄 해제 표결하려.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이거 제가 약간 실언같이 느껴질 정도예요. 망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인의 얘기치고 이건 한동훈에 맞지 않는 언어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오늘 이 라디오 인터뷰를 이제 쭉 들어봤는데 이거를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서 한 번 얘기하고 거기서 추가로 질문이 없으니까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더 얘기하고 거기서 앵커가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랬더니 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지난번 책에 썼고 늘 내가 해오던 얘기라고 이제 진행자가 조금 과한 얘기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제 쉴드를 쳤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뭐 당에 뭐 그 좀 약간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센 발언을 통해서 좀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의 이재명의 상대는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어떤 구도를 좀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보고요. 결국 본인은 계엄도 해제를 시켰던 그 말하자면 표결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것과 또 차별화되는 지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이렇게 하는 과정이지만 민주당이 오직 뭐 재판 중지법이니 국정안정법이니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대척점에서는 한동훈을 끌어들임으로써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를 만들려는 전 전략적 발언을 해석해야지 이게 현실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저도 답할 그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하나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정치인들이 아무리 그 진영 내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또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자기가 떨어진 위상을 뭔가 더 이제 올리려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여야 마찬가지긴 한데 제발 이건 뭐 아주 언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강경 발언을 통해서 그 위상을 확립한 이런 잘못된 정치, 그걸 하지 말자 그러는 게 시민 여러분하고 나왔던 게 한동훈 전 대표였잖아요. 근데 왜 여의도 문법을 닮아갑니까 이렇게? 그 여의도 문법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거 전형적 여의도 문법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단히 안타깝다. 한동훈 전 대표의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에 비춰볼 때 대단히 안타깝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뭐 잠깐 뭐 말씀 나누긴 했습니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됐고,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선언을 한 상황에서 오늘 내란 특검은 법무부에 이제 체포 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요구서를 이제 보냈고 이제 국회에 도착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국회에서 또 절차가 진행되겠죠. 그렇죠. 뭐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 숨지하고 당당하게 하겠다 하더라도 저거는 뭐 그 본인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출두하는 상황은 없고요. 다만 의원들 향해서 소신껏 투표해달라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은 가결됩니다. 그러면 현재 의석 구조를 놓고 보면은 여당이 여권이 전체가 180석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투표해서 밀어붙인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이른바 체포 적부심을,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을 받는 법정으로 가야 될 텐데 어찌됐건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지금 제가 일부 보도된 내용을 아까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내용을 봤더니 정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대통령과 파이팅을 외쳤고 그래서 공모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다가 더더군다나 표결에 대해서 의원 자율의 권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구속에 대한 그 말하자면 체포 구속에 대한 사유로 삼는다는 거, 그거는 저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이 추경호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좀 과하기 때문에 설령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서 구속 적부심에 가더라도 저는 그게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구속 적부심은 이제 영장 심사를 말씀하시는 심사죠. 구속 적부심은 아니고 뭐 지금 이제 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영장이 발부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권성동 의원도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이 지금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이거 선언하고 안 하고가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이거 체포동의안 가결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한 거 같고 뭐 그건 속내 날 수 없겠으나 이제 가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문제죠.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한 그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이 체포영장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게 바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예요.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그래야 이제 판사 앞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절차를 거치는 건데 아직 뭐 저기 예단하기 어려운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렇게 무조건 기각된다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반쪽이 된 건 윤석열 정부 때 이후 3년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특검을 이용해 정치 보복을 한다면서 이젠 전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은 마스크에 상복, 근조 자유민주주의 영정까지 들고 로텐더홀 계단에 모였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이재명 대통령 국회 도착에 맞춰 규탄 대회를 연 겁니다. 이례적으로 본청 앞까지 나온 국회의장을 보며 분위기가 고조되더니 입법부가 대통령 하수인입니까? 이 대통령이 등장하자 침묵 시위란 말이 무색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살짝 미소 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가와 짧은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시정연설 직전 사전 환담 역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부 요인, 특히 번개불 파기환송으로 민주당 표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며 연대를 강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건너뛴 것을 꼬집었습니다. 일치 단계를 못할지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특히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시정연설할 때는 대통령께서 오지 않으셔서 그래서 참 서운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와서 오늘 시정연설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든든한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 발길도 들이지 않은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의 목표는 야당 말살이라면서 이젠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특검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민주당도 지난 2022년 야당 시절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반발해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3년 만에 반쪽 연설이 재연된 건데 여야가 바뀌었을 뿐 예산 첫 관문부터 눈살 찌푸려지는 극한 대치만 노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공적 자산 현황과 매각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 자리입니다. 5번 유찰 끝에 지난해 9월 6회차 공매에서 감정가의 65% 수준인 120억 1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을 위해 건물이 활리고 담벼락만 남았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국유재산 매각을 확대했다는 여당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은 지난 2021년 173건, 22년 132건이던 국유재산 입찰 매각이 지난해 1092건으로 급증했고 그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이 지난 2022년까지 100%가 넘었지만 지난해 77%대, 올해 들어서는 73%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 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가운데 93.6%인 1,137건이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이상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합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낙찰가가 73%로 떨어졌다. 이 얘기는 헐값에 팔았다. 27%의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얻은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산 매각 중단 지시에 이어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때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위 공기업 민영화 요거를 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가끔씩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나아가 지자체와 공공기관 자산까지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동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또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정상회담급의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내용인데요.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에이펙 계기 북미 정상회동은 불발이 되었으나 물밑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비해온 동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의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는데 정상회담 수준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 기대하며 동시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9차 당대회를 마치고 열병식을 한 번 더 개최하고 한미연합훈련이 3월 달에 있으면 그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상황을 봐가면서 타진되지는 어떤 기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부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기금법을 이번 달 안에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5% 고율이 적용된 자동차 관세는 법안이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 미국 측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회담 성과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격 타결된 관세 협상 이행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은 미국이 신속하게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일 내에 MOU, 즉 양해각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가로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안에 관련법 발의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기재부와 공동으로 11월 중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석 달 가까이 교착 상태에 있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에 합의했습니다. 조선업 협력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기금 조성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보다 높은 25%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업계를 위한 대책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에 1일로 관세가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미국이 실제 관세율을 인하하는 시점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미국 관보에 게재된 이후가 될 거로 보입니다. 후속 조치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돈을 댄 우리와 투자금을 받은 미국이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 그리고 투자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꼽힙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SK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는 SK텔레콤이 피해자 1명당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SK텔레콤 해킹 당시 매장 곳곳에선 유심 교체를 위해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유심대란 사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입자 중 3,998명이 신청했던 집단 분쟁조정 신청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전화번호와 유심인증키 같은 민감정보 25종이 유출돼 가입자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한 명당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휴대폰이 복제될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유심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혼란과 불평등에 대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들이 요구한 원상회복은 정보가 이미 유출된 사고 특성상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안은 통지 후 15일 이내에 SK텔레콤과 분쟁조정 신청인 모두가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 수립 이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KT가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모든 가입자의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KT는 오늘 이사회에서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 여부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공원인 청계천 일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조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청계천 산책로에서 인조 슬레이트 조각들을 채집해 분석을 의뢰했더니 법정 기준치의 최대 11배에 이르는 성면이 들어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청계천 산책길에 부모 손을 잡은 아이가 지나고 운동 나온 시민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가는 길 바로 옆에 손가락 크기의 회색 조각들이 보입니다. 과거 건물 지붕 등에 쓰였던 인조 슬레이트 조각으로 여기 포함된 성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10여 년 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가벼운 성면 섬유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 인체에 쌓이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성면은 죽음의 먼지로도 불립니다. 실제로 YTN 취재진이 청계천 산책길 주변에서 주운 인조 슬레이트 조각 3개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분석해보니 과거 건축자재에 널리 쓰였던 백성면이 각각 9%에서 최대 11% 함유돼 있었습니다. 3개의 슬레이트 시루에는 백성면이 모두 검출되었고요. 1%가 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가 시합평가법으로 통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성면이 1% 이상 들어있는 물질의 제조와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정 기준치의 최대 11배에 달하는 성면이 검출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준치 넘는 성면을 포함한 슬레이트가 산책길 곳곳에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청계천 주변에서 직접 주운 슬레이트 조각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돌멩이처럼 보이는데요. 부서진 단면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모두 성면입니다. YTN은 한국성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의 도움을 받아 청계천 산책길에서 성면을 함유한 인조 슬레이트 조각이 발견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종로에서 성동까지 11km 가까운 청계천 전체 구간 가운데 4km 넘는 구간에 걸쳐 40개 가까운 성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성면 함유량은 8에서 15%에 달했습니다. 이런 산책로에 슬레이트 조각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지정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청계천 관리주체인 서울시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성면 조각의 빠른 수거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가 6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CCTV에는 해당 교사가 아이의 이마를 밀치고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겼는데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더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유치원 그림 그리기 시간. 교사가 책상 위 그림을 가리키더니 아이 이마를 손으로 밉니다. 아이의 목이 젖힐 정도인데 교사는 곧이어 아이를 밀고 아이는 의자와 함께 그대로 옆으로 넘어집니다. 한동안 교사의 말을 들으며 서 있던 아이는 자리에 앉더니 소매로 눈물을 닦아냅니다. 왜 까맣게 칠해? 하면서 의자를 이렇게 해서 내가 넘어졌어 하면서 엄마한테 말하지 마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난달 28일 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유치원에서 교사가 6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부모가 경위를 묻자 해당 교사는 아이가 바른 자세로 앉도록 지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몸을 기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를 옆으로 바르게 앉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당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는 또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CCTV 영상에는 해당 교사가 다른 아이의 이마를 밀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세게 얼굴을 탁 잡으시면서 이렇게 얼굴이 확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제 아이가 준비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가방을 던지며 그럴 거면 유치원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숙제 같은 거 안 가져올 거면 오지 마. 가방을 서랍에서 꺼내서 던지면서 집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유치원 측은 YTN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치원 CCTV를 확보하고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많아질 정도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최대 유행이 올겨울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날씨가 한창이던 올해 초 독감을 의미하는 인플루엔자가 크게 번졌습니다. 최근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3주 만에 9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질병관리청이 최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그런데 한 해도 채 지나지 않아 독감 유행이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43주차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3.6명을 나타냈습니다. 1년 전에 3.9명보다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나이별로는 소아와 청소년들의 유행이 특히 심합니다. 7에서 12세 환자가 1000명당 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1에서 6세 25.8명, 0세 16.4명, 13에서 18세 15.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감염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은 유난히 지금 증가를 하면서 아직 독감 예방접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데 독감 유행이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유행이 지난 10년 사이 가장 독감이 유행했던 2024, 2025절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행주의보가 12월에 발령이 됐었는데 그보다 이제 2달가량 일찍 시작이 됐고 증가하는 그런 속도들을 봤을 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더 긴 기간 유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본격적인 유행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장동 일당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390차례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개입 여부를 판단하진 않았지만 민간업자와 유착관계를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 719쪽에 이르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은 390차례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만큼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렸지만 재판부는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재판이 있고 이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적도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는 비교적 명확히 짚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의형제를 맺었고 유 전 본부장이 금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정 전 실장에게도 보고됐을 거라고 본 겁니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언급하며 민간업자들도 이를 알고 정 전 실장과 관계를 형성해 나갔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유착관계를 이 대통령이 알진 못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 대통령도 보고를 받아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는 건 알았겠으나 이들이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수용 방식 결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 428억 원의 추징을 명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혜룡 경정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백 경정이 허위사실 유포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가속시키고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백경정이 이끌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이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공모 의혹을 수사하던 중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고위 간부 등의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고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며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특검은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번 조사로 충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오전 10시 특검에 나오라며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차례 소환 조사가 무산된 뒤 이뤄진 두 번째 출석 요구입니다. 앞서 변호인단의 재판 일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특검은 변호인단이 조사 날짜로 토요일을 언급한 점을 고려해 8일로 날짜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과 은폐, 구명로비 등 수사 대상 의혹 전반에 걸쳐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특검은 반드시 대면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입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을 거로 예상되는 만큼 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 같다고도 언급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차례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사 횟수가 조율되지 않는다면 8일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일단 8일 출석을 기다린다며 출석 요구 외에 구인장 발부 등 다른 방법은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6번째 공판 기일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10분 특가법상 알선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내일 오후 재판에는 김 씨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가방을 교환했던 샤넬 매장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 형사부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6차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상황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와 박 전 장관 등 국무위원이었던 증인이 잇따라 나옵니다. 프린스 그룹이나 북한 등 불법 자금의 세탁 창구로 지목된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과 같은 명칭의 환전소가 서울 대림동에서 운영된 사실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해당 환전소의 대표가 수십 차례 캄보디아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YTN의 취재 결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전소는 환전 실적을 실제보다 50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대림동 평범한 식당이 있는 이곳은 1년 전만 해도 붉은색 간판이 걸린 환전소가 영업했던 자리입니다. 환전소의 이름은 후이원, 프린스그룹과 북한 등 각종 불법 자금을 세탁해온 정황이 포착돼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캄보디아 금융그룹 후이원과 간판의 로고와 상호가 똑같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환전소 직원들이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를 몰고 뭉칫돈을 들고 다녔다고 기억합니다. 3명, 4명이서 경리, 사장, 운반체 오늘 막 그냥 마대에다 가지고 다녔어요. 몇 억씩 하면 다 몇 개씩 해갖고 지냈던 거예요. 람보기니, 벤틀리, 자동차가 계속 친구들 다 자동차 타고.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지난해까지 이 환전소를 운영하던 한국인 조모 씨가 수십 차례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세청 자료 등을 보면 조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3년 8개월 동안 환전소를 운영했는데 이 기간 캄보디아를 드나들면서 실제 한국에 머문 건 1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후이원 그룹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정황인데 환전 신고액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해당 환전소 환전액을 보면 대표 조 씨는 운영기간 장부상 실적이 5억 3천여만 원 정도라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 씨가 같은 기간 신고액보다 50배 이상 많은 3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환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해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환치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갑 자체가 국내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만든 지갑을 송금 보낼 때는 제약사항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 불법적인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다음에 경찰도 후이원 환전소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캠 조직의 범죄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창구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제주 해안가와 제주항 방파제에서 차 포장지 형태의 마약 의심 물질이 또 발견됐습니다. 경남에서는 가상화폐로 마약 거래를 하던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해안가에서 하루 새 마약 의심 물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성산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류와 포장이 비슷한 차 포장지에 1kg의 백색 결정체가 각각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 또는 마약 의심 물체는 모두 4건입니다. 지난달 이후 제주 해안가에서 마약 또는 마약 의심 물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출처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해경은 해안가에서 마약류가 연이어 발견되는 만큼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에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중국과 대만 등 외국 수사기관에도 공조를 요청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약류 형태나 이런 것을 이제 그 포장 형태나 이제 포장지 이런 출처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 가능한지 지금 이제 다 이제 문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마약류 대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이 무더기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연뒤 귀국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총리와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단을 요구했던 러시아 석유 수입을 비롯해 경제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를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在风高浪急的外部环境中，中俄合作蛋糕做事做好。 По ли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ы обеспечиваем слаженную работу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шений, которые приняты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제30차 중러 총리 정례회담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방중한 미슈스틴. 앞서 리창 총리와 항저우에서 만나 에너지, 농업, 위성 등 8개 협력 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총리의 이번 방중은 경주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의談判이 끝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당시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랫동안 논의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기대를 걸었던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한은 거론하지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We agree the sides are, locked in, fighting, and sometimes you have to let them fight, I guess. Crazy.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국제 정치에서도 사면초가 신세가 됐습니다. Нафта є основним джерелом для фінансування російської військової машини для продовження російської агресії.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전체의 10%에 불과한 우크라이나의 통제권을 모두 빼앗기 위해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의 신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실제로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정식 임상시험이 시작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장기 이식 분야 바이오 기술 업체 유나이티드 세라퓨틱스는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10% 이하로 줄어든 말기 신질환 환자들을 상대로 사상 첫 2종 이식 정식 임상시험을 개시해 첫 수술이 뉴욕대 랭곤 헬스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 이식용 장기로 쓰인 이 회사의 제품 유키드니는 유전자 10개가 편집된 돼지의 신장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LG와 하나의 선수들이 야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완전체를 이룬 대표팀은 체코, 일본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한화 최재훈이 받아친 장타를 전력 질주해서 잡아내는 LG 박혜민. 공수로 맞서 한국 시리즈의 명장면을 남겼던 LG와 하나 선수 12명이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휴식 단 4흘 만에 복귀입니다. 박혜민은 LG뿐 아니라 대표팀에서도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네, 나이가 좀 가장 많기 때문에 선임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기운과 함께 어린 선수들을 잘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번 대표팀에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 상태를 고려해 간단한 몸풀기와 공 주고받기를 시작한 선수들은
다양한 주자 상황에서 번트에 대비한 수비 패턴을 훈련하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코리아라는 같은 유니폼 안에서 가을 야구의 가슴 벅참과 아쉬움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승을 했지만 저희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서로 힘을 합치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팀은 2003년생이 대거 포진해 세대 교체를 이룬 가운데 최재훈과 박동원 등 중견급이 균형을 맞췄습니다. 유지영 감독은 대표팀에 임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구체적인 라인업은 이틀 정도 훈련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는 좀 연습하는 모습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한 7일 정도에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관심이 집중된 김서현의 몸 상태에 대해선 말을 아낀 가운데 이정후, 김하성 등 해외파의 합류 여부는 연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리즈를 마친 LG와 한화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완전체가 된 야구 국가대표팀은 주말 체코와의 2연전으로 평가전에 돌입합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프로야구 국민 거포로 불리는 박병호가 친정팀 키움에서 지도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키움 구단은 박병호를 잔류군 선임 코치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LG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박병호는 2011년 넥센으로 이적해 이듬해 홈런 31개를 터뜨렸고 2014년부터 2년 연속 50홈런을 돌파하며 국민 거포로 활약했습니다. 박병호 코치의 소감 들어보시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야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선수로서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꿈이 은퇴 후에는 지도자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런 공감대가 잘 형성돼서 키움 히어로즈 코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축구 대전의 시즌 첫 4연승을 이끈 안톤이 K리그1 35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안톤은 지난 1일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한 골과 도움 1개를 기록해 대전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안톤의 활약을 앞세워 시즌 첫 4연승을 달린 대전도 35라운드 베스트 팀을 차지했습니다. 비에나 나경복의 쌍포가 위력을 발휘한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우리카드를 3대1로 꺾고 3연승을 달리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KB손해보험은 4세트에서 7번이나 듀스를 주고받는 접전 끝에 33대 31로 이기면서 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현대건설이 IBK 기업은행을 3대 0으로 완파하고 4위에서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올 시즌부터 현대건설로 이적한 김희진은 친정팀 기업은행을 상대로 서브 에이스 1개와 블로킹 1개를 포함해 6점을 올렸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6도로 공기가 제법 차갑겠지만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 일부와 남부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해안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에 접어들면서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5도, 광주 8도, 대구 6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 21도, 부산 22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완연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지만 금요일 밤에는 영동에, 주말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